젊을 때 그렇게 고생만 하더니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그 말을 했을 때 저도 진심으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오래 버텼으니까요. 젊은 날엔 시어머니 수발에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이혼 뒤엔 남의 집 어르신들 돌보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이어갔고요.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저 스스로도 가끔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63세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늦은 재혼인 만큼 저는 조심하려 했습니다. 먼저 맞추고, 먼저 참고,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려 했어요.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고 안부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렵사리 붙잡은 그 평온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로 들어간 집에서 저는 어느 순간 아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그 집 거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태성 씨와 나란히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깐 발을 멈췄습니다. 낯선 집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발바닥이 바닥에 딱 붙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부터가 다시 시작되는 내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벅차기도 했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태성 씨는 제가 멈춘 걸 눈치채고 괜찮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실제로 괜찮았고 또 괜찮고 싶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창가 쪽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바닥이 빛을 받아 반들거렸어요. 태성 씨가 미리 청소를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소파 하나, 낮은 탁자 하나,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 꾸민 것 없이 단출했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공간을 조용히 지키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이 조용함을요. 젊은 날엔 늘 바빴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에 남편 뒷바라지까지 제 손과 발이 닳도록 움직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 시절엔 그게 아내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남은 게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했고 나왔을 때 손에 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살림을 꾸리고 있었고 저는 혼자 작은 방 하나를 구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남의 집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까지 몸을 써야 하는 일인 줄은 직접 해보기 전까진 몰랐어요. 그래도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그 시절 제 하루를 붙드는 힘이 됐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길게 바라보지 않고 오늘 하루만 잘 넘기자는 마음으로요. 그러다 동네 복지관 봉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태성 씨를 만났습니다. 김태성 씨, 소규모 운송업을 하며 혼자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모임에서도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남의 이야기에 먼저 끼어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일이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요양보호 일을 한다고 했더니 태성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쉽지 않으시겠다. 그 한마디였는데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다는 말이 위로처럼 들렸던 건지 아니면 그런 말이 너무 오래간만이었던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러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본인 인생도 챙기셔야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기 전에도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생각해보니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늘 남의 인생을 먼저 챙기며 살았던 사람한테 이제는 당신 인생을 챙기라고 말해준 사람이요. 몇 달을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걷기도 했어요. 서로 긴 이야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 각자 살아온 세월이 워낙 길었고 그걸 다 꺼내 보이는 일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함께 있으면 왠지 편안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편안함을 믿었습니다. 태성 씨는 저한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삶을 원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맞춰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은 인생은 조용히 소란 없이 밥 한 끼 같이 먹고 안부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욕심 없이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63세 저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나쁜 쪽으로 떨린 게 아니었어요. 오래된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이번엔 부디 괜찮기를 바랐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날 현관에서 잠깐 멈췄을 때도 저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을 때 태성 씨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생활비랑 집안 고정 지출은 문희 씨가 좀 맡아줄 수 있어요? 저는 일 때문에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문희 씨 손이 꼼꼼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역할을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원래 꼼꼼한 편이기도 했고 살림을 정리하는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새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장보기 비용과 소소한 집안 지출을 따로 정리하는 통장이었어요. 수첩도 하나 새로 샀습니다. 날짜와 금액, 무엇에 썼는지 적어두는 버릇이 오래됐거든요. 혼자 살면서 돈 관리만큼은 허투루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습관이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태성 씨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날엔 따뜻한 국 하나 끓여두면 고마워요 하고 조용히 앉아 먹었어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말 많지 않아도 서로 배려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게 제가 이 재혼에서 바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주말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는데 태성 씨 얼굴을 닮은 분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태성이 누나예요. 김정란이라고 해요. 목소리가 크고 활달했습니다. 집안을 한번 훑어보는 눈이 빠르더군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모셨습니다. 차를 내드리고 마주 앉았어요. 정란 씨는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동생한테 잘 부탁한다. 집안일은 원래 안살림이 해야 한다. 태성이가 혼자 있을 때는
집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쉬지 않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였고 앞으로 시누이가 될 뿐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주말에도 정난 씨가 왔습니다. 세 번째 주말에도요. 이번엔 딸을 데리고 왔어요. 수진 씨라고 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이가 5살인데 아직 손이 많이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보며 귀엽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정난 씨가 집에 오는 횟수가 부쩍 늘었어요. 주말마다 들렀고 어떨 때는 평일에도 잠깐이라며 왔습니다. 처음엔 살갑게 자주 오는 분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냉장고를 직접 열어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태성이 잘 안 먹는데요. 이건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말 하나하나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기 시작하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차린 상 위에서 누군가 제 손길을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요. 가르치는 말투는 아닌데 그냥 넘기기엔 뭔가 걸리는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저를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문희 씨라고 불렀는데 나중엔 올케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저를 두었습니다. 수진 씨는 뭔가를 부탁할 때만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그 외의 시간엔 저를 투명하게 대했어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대화에 끼워주는 것 같으면서도 끼워주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이니까 어색한 것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서 더 맞추려고 했어요. 정난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 가지씩 더 준비해 두기도 했고 수진 씨 아이가 오면 과일을 미리 깎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게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집에서 제 자리는 이미 조금씩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 시키면 하는 사람으로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알아채기엔 그 평온이 너무 소중했어요. 오래 기다려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참았고, 더 웃었고, 더 맞췄습니다. 그 집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무언가를 서서히 감추고 있다는 걸 저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 자리가 왜 아내보다 일손에 가까워졌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드러났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정난 씨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들떠 있었어요. 문희 씨, 이번 달에 제삿날이잖아요. 우리 집안은 원래 크게 하거든요. 미리 같이 준비해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됐으면 제삿날 하나 같이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불러줘서 고맙다 싶었어요. 그 집 식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제삿날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정난 씨가 장볼 목록을 보내왔습니다. 문자로요. 생선 종류부터 나물 재료, 과일 종류까지 꽤 길었어요. 저는 수첩에 옮겨 적고 시장을 돌았습니다. 무거운 봉투를 들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장을 본 영수증은 그날 저녁 제 수첩에 끼워뒀습니다. 습관이었거든요. 나중에 생활비 정리할 때 쓰려고요. 그때는 그게 나중에 이렇게 중요해질 줄 몰랐습니다. 그냥 꼼꼼한 버릇이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제삿날 당일은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란 씨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수진 씨도 아이를 데리고 왔고 태성 씨 먼 친척 몇 분도 오셨습니다. 거실이 한순간에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가라고 한 건 아닌데 부엌에 있어야 할 사람은 저라는 게 이미 정해진 것처럼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랬거든요.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고 탕을 올리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정란 씨는 부엌을 들락날락하면서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이 나물은 좀 더 묻혀야겠다. 전이 두꺼우면 안 돼요. 과일은 저쪽 쟁반에 담아요. 말 하나하나는 요리 이야기였는데 그 말투가 꼭 제가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친척분들이 오자 정란 씨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문희 씨가 손이 빨라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태성이 복받았죠.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손이 빠른 사람, 일 잘하는 사람으로 소개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내로 소개되는 게 아니라요. 그 차이가 미묘했는데 그 미묘함이 가슴 한쪽에 걸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움직였어요. 누가 뭔가를 더 달라고 하면 가져다 드렸고 빈 그릇이 생기면 치웠습니다. 설거지가 쌓이기 시작하자 정란 씨가 거실 쪽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문희 씨가 할 거예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순간엔 그냥 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저 혼자 여기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음식을 싸는 일도 제 몫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음식을 나눠간다고 했어요. 정란 씨가 각자 가져갈 것들을 봉투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음식을 싸고 상보를 걷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저는 방에 들어와 가만히 앉았습니다. 손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앉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피곤함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왔습니다.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억울하다기엔 제가 선택해서 한 일이었고 괜찮다기엔 분명히 무언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감정이었어요. 태성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뭔가 말해주길 기다렸어요. 수고했다는 말이라도요. 그런데 태성 씨는 소파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원래 집안일 앞장서는 성격이라 그래요. 좋게 넘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좋게 넘기라는 말이 그 순간엔 이상하게 들렸어요. 제가 넘겨야 할 게 뭔지를 태성 씨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이미 넘길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었어요. 새벽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제가 한 일들을 하나씩요. 그러고 나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정란 씨는 지시를 했고 수진 씨는 아이를 받고 친척들은 앉아서 드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였습니다. 아내로 온 자리에서 제가 한 건 일이었어요. 그것도 혼자서요. 그 다음 주부터 자잘한 부탁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어요.
정난 씨가 전화해서 이번 주 반찬 좀 더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문자로 아이 유치원 등원을 한 번만 부탁한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 두 가지 이유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됐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도 부탁드려요. 문희 씨, 반찬하실 때 저도 좀요. 올케 언니 집에 계시잖아요. 택배 좀 받아주세요. 말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탁의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혹시 괜찮으시면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앞말이 사라졌어요. 그냥 해주세요가 됐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재혼 후에도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오전 시간제로 요양보호 일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제 시간도 있었고 제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그걸 모르는 것처럼 굴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제 시간을 자기 편한 쪽으로 당겨다 쓰는 것 같았습니다. 등원 부탁이 들어오는 시간이 꼭 제 일이 있는 날 오전이었거든요. 한두 번은 일정을 조정해서 갔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부탁이 왔을 때 저는 그날 취소하기 어려운 근무가 있었습니다. 정난 씨한테 말했어요. 그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그랬더니 정난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요?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숨이 잠깐 막혔어요. 제가 거절한 게 아니었거든요. 일이 있다고 말한 거였는데 그게 가족을 못 챙기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삼켰습니다. 또 좋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제가 한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장보기 날짜와 금액, 등원 간 날, 병원 동행한 날, 택배 받은 날, 취소한 근무 일정. 하나씩 적으니까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생각보다 컸어요. 제삿날 장보기에서 시작해서 친척 다과값, 수진 씨 아이 간식값, 정난 씨가 급하다며 부탁한 소소한 지출까지 다 제 카드에서 나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처음이니까,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던 시간들이었는데 수첩에 적어놓고 보니 다른 모양이었어요. 호의는 한두 번이었고 나머지는 당연하게 흘러간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참고 넘어간 게 예의가 아니라 이용당하기 좋은 틈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게 맞는 생각일까 봐요. 그리고 더 두려운 건 그 생각이 맞다면 저는 지금껏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참아왔던 걸까 하는 거였습니다. 평온을 지키려 했는데 그 평온이 사실은 제 자리를 내준 대가였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쥔 채로요. 그들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더는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저는 며칠 동안 수첩을 다시 펼치지 않았습니다. 펼치면 또 생각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화가 날 것 같았고 화가 나면 제가 먼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뒀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직은 괜찮다고요. 그런데 수첩을 덮는다고 현실이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부탁은 계속 왔습니다. 아니, 더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부탁이었는데 나중엔 통보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변화가 어느 순간에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워낙 천천히
조금씩 달라졌으니까요. 물이 끓는 걸 모르는 개구리처럼 저도 그 온도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수진 씨의 연락이 잦아진 건 제삿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문자였어요. 어머님, 이번 주 화요일 오전에 아이 유치원 등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말투였고 끝에 이모티콘도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화요일 오전이면 제 근무가 없는 날이었으니까요. 한번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렵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저는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또 갔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됐을 때였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어요. 수진 씨 목소리가 처음보다 훨씬 편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등원이랑 오전 내내요. 오전 내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등원은 잠깐이지만 오전 내내는 달랐어요. 그날은 제 근무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목요일은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서요. 오후라면 몰라도. 수진 씨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어떡하죠?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심스러움이 없었어요. 어떡하죠? 라는 말이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해졌어요. 그게 또 이상했습니다. 제가 거절한 것도 아닌데 제 일정을 말했을 뿐인데 왜 미안해야 하는 건지요. 그날 저녁 정난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희 씨, 수진이한테 들었는데요. 목요일이 어렵다고요? 저는 네, 그날은 일이 있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정난 씨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수진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건지, 제가 부족하다는 건지,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말이 저는 그 정도도 못 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무를 조정해 보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거절을 한 것도 아니고 결국 하겠다고 한 건데 기분이 왜 이렇게 이상한 건지요. 마치 제가 잘못을 인정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근무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같이 일하는 분께 양해를 구해야 했고 그분 일정도 맞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난 씨도 수진 씨도 그 부분은 묻지 않았습니다. 제 사정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부탁의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아이 등원만이 아니었어요. 수진 씨가 병원을 간다고 했습니다. 같이 있어 달라고 했어요. 혼자 가기가 불안하다고 잠깐만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오전 내내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저는 그날도 함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요금은 제가 냈어요. 수진 씨가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드릴게요 했는데 그 말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반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난 씨가 문희 씨 손맛이 좋으니까 반찬 좀 자주 해줘요라고 했어요. 처음엔 가끔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이 매주가 됐어요. 매주가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하면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는 언제 하세요? 마치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된 것처럼요. 택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낮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으니까 택배를 제 집으로 보내도 되냐고 했어요. 한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두 번이 언제부터인지 고정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택배가 왔고 저는 받아서 쌓아두고 수진 씨가 가져가는 걸 기다렸습니다. 가져가면서 어머님 감사해요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그 말이 인사인지 당연하다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태성 씨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요즘 수진 씨 부탁이 많아서 제 시간을 쓰기가 어렵다고요. 태성 씨는 제 말을 듣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원래 좀 그래요. 나쁜 마음은 아닌데 어리광이 있는 편이라 그냥 좀 받아줘요. 어리광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30대 중반 다 된 어른이 어리광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냥 받아주라는 말도요. 태성 씨는 제 상황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게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랬습니다. 누나 이야기가 나오면, 수진 씨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좋게 봐요. 그냥 넘겨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쁜 마음이 없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라도 받는 사람이 힘들면 그건 힘든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태성 씨한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또 삼켰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수첩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금액만이 아니라 날짜도 적었습니다. 몇 월 며칠 누가 무엇을 부탁했는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처음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적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이유였지만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부탁 문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한테 온 문자, 정난 씨한테 온 전화, 근무를 바꾼 날짜 다 그대로 뒀습니다. 왜 지우지 않았냐고 물으시면 그때는 그냥 버릇처럼 그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 즈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본 거였어요. 한 번 괜찮다고 하면 다음번엔 물어보지도 않고 두 번 해주면 세 번째는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에 맞춰주고 있었고 맞춰줄수록 그 자리가 더 굳어졌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제가 참고 버텨온 시간이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착취당하기 좋은 틈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에 혼자 부엌에 앉아서 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창밖이었는데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제 사정은 묻지 않으면서 제 시간부터 가져다 쓴 걸까요? 그 답을 저는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이 재혼에서 지키려 했던 것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다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요. 그런데 그 조금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력을 보다가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쉰 숨이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습니다. 지난 제삿날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 있던 그 시간이요. 몸은 잊어도 손은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이상한 게 일의 양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처음 알아챈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와서
영수증을 수첩에 끼워두다가 문득 지난달 것들을 한꺼번에 펼쳐봤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줄을 세워봤어요. 그러고 나니 이상한 그림이 보였습니다. 제삿날 장보기, 친척분들 오셨을 때 과일값, 수진 씨 아이 간식값, 병원 동행날 택시비, 정난 씨가 급하다며 부탁한 생필품값, 전부 제 카드에서 나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모아놓으니 달랐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제가 이 집 생활비 통장을 맡고 있긴 했지만 그건 공과금이랑 식비였어요. 태성 씨 집안 제사 비용이나 정난 씨 부탁, 수진 씨 관련 지출은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제 개인 카드에서 나간 것들이었습니다. 구분이 안 된 채로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꼼꼼하게 맞춰봤습니다. 날짜, 금액, 어디서 누구 때문에 쓴 건지 하나씩 적으면서 손이 느려졌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이상해졌거든요. 제가 이 집 살림을 맡은 건 맞는데 이 집 살림이 어느 순간부터 태성 씨 가족 전체의 살림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 통장이 있었고요.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봤습니다. 태성 씨가 혼인신고 직후에 생활비와 고정 지출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우리 두 사람의 살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과금, 식비, 소소한 집안 지출.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제삿날 장보기가 생활비에 포함됐고 친척분들 식사 비용이 자연스럽게 제 카드로 넘어왔고 수진 씨 관련 지출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먼저 내는 구조가 됐습니다. 태성 씨는 나중에 한꺼번에 맞추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말이 기억났어요. 혼인신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삿날 비용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먼저 내면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 따지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또 제가 생활비 통장을 맡고 있으니까 어차피 제가 정리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한꺼번에 맞추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태성 씨가 먼저 꺼낸 적이 없었고 저도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려면 돈 이야기를 먼저 해야 했는데 재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 사이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색했어요. 제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그래서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 지금까지 온 거였어요. 수첩 한 페이지를 다 채웠습니다. 적고 나서 합산을 해봤어요.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석 달 사이에 이 집 살림과 무관하게 나간 돈이요. 제삿날 재료비, 친척 다과가, 수진 씨 병원 택시비, 아이 간식값, 정난 씨가 급하다며 부탁한 생활비성 지출. 그게 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금액이 작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낼 때 한 번도 제대로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듯 나갔습니다. 분위기상, 상황상, 가족이니까. 그 세 가지 이유로 계속 제 카드가 먼저 나갔던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일부러 돈을 뜯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 돈이 그 집안 여기저기로 스며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아무도 막지 않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막지 않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게 제일 서러웠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못했다는 게요. 가족이니까, 처음이니까, 어색하니까. 그 이유들이 다 맞는 말이었는데 결국 그 이유들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는 않았어요. 눈이 뜨거워지다가 그냥 식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장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지난 석 달치를 뽑았어요. 그걸 수첩에 적어둔 것들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날짜가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어디서 나간 건지 생각보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수첩에 적어둔 게 틀리지 않았어요. 꼼꼼하게 적어온 버릇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만 그 버릇이 지금 저를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부탁 문자도 다시 꺼내봤습니다. 수진 씨가 보낸 문자들, 정란 씨가 보낸 문자들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 문자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괜찮으시면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 말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번 주에 해주세요가 됐고 나중엔 몇 시에 오실 거예요가 됐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어요. 제가 당연히 할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투요. 그걸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두려운 건지 모르겠었어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화는 그들한테 났고 서러움은 저한테 났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모르고 있었던 제 자신한테요. 그리고 두려움은 앞으로의 일 때문이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말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가 막막했어요. 따지듯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아내로서의 자리, 사람으로서의 자리요. 그게 억지스러운 요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걸 말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태성 씨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태성 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또 좋게 넘기라고 하겠지 싶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누나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말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성 씨가 제 편에 서주길 바랐어요. 좋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먼저 봐주는 사람으로요. 그게 가능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했습니다. 수첩을 덮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굳혔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됐어요. 미룰수록 더 굳어지는 건 제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방식 안에 계속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삿날이 코앞이었습니다. 정란 씨한테서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번엔 어떤 말로 올지도 대강 짐작이 됐습니다. 생선은 어디서 사고, 과일은 어떤 걸로 맞추고, 수진 씨 아이는 오전에 좀 맡아 달라는 말이 올 거였어요. 저는 그 전화를 기다리면서 이번엔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받아치는 게 아니라 제 말을 하는 걸요. 그들은 정말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그런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단정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 답이 무엇이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수첩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통장 내역도요. 그리고 부탁 문자가 담긴 휴대폰도 손에 쥐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준비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떨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떨림이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두 번째 제삿날을 며칠 앞두고 정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에 정난 씨 이름이 뜨는 걸 보면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받기 싫었던 게 아니었어요. 받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문희 씨, 이번 제사 준비 있잖아요. 생선은 지난번 그 시장 거 괜찮았으니까 거기서 사고요. 과일은 좀 좋은 걸로 맞춰요. 수진이 아이는 오전에 좀 봐주실 수 있죠? 한 번에 3가지였습니다. 물어보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해줄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목소리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방 속 수첩을 생각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생각했고 지워지지 않은 문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난 씨, 제사 전날에 태성 씨랑 같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난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었는데 그 침묵이 묘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무슨 이야기요? 만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만 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말을 아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참았어요. 할 말은 그 자리에서 해야 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나쁜 떨림은 아니었어요. 오래 참아온 것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어봤어요. 날짜, 금액, 부탁 내용, 취소한 근무 일정. 다 있었습니다. 빠진 게 없었어요. 이걸 보여주려고 적은 건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제사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성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고 얼마 뒤 정난 씨가 왔습니다. 수진 씨도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내일 제사 준비 때문에 일찍 모인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어요. 정난 씨는 내일 순서를 이야기했고 수진 씨는 아이를 달랬고 태성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차를 내려놓으면서 수첩도 함께 꺼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난 씨는 계속 내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수진 씨는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놀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난 씨가 저를 봤고 수진 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성 씨는 제 얼굴을 봤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3달 동안 제가 이 집 생활비 외에 따로 쓴 돈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삿날 장보기 비용, 친척분들 다가가, 수진 씨 병원 동행날 택시비, 아이 간식값, 정난 씨가 급하다고 하셔서 제가 먼저 낸 것들까지요. 정난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를 안으며 시선을 내렸어요. 태성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금액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진 씨 아이 등원 때문에 제가 근무를 조정한 날이 3번입니다. 병원 동행은 2번이고요. 정난 씨 부탁으로 장을 본 날짜도 다 적어뒀습니다. 날짜랑 금액이랑 문자가 다 있어요. 수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걸 다 적어두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했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록해뒀다는 사실이 불편한 것 같은 뉘앙스요. 마치 기록하면 안 되는 것을 기록한 사람처럼 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어요. 제가 상처받은 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제가 적어뒀다는 건 이상하게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 서러움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됐거든요. 네, 다 적어뒀습니다. 제가 원래 꼼꼼한 편이라서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담담하게요.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정난 씨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문희 씨,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받았어요. 저도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돕는 것과 떠맡는 건 다르거든요. 지난 석 달 동안 제가 도운 건지 떠맡은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난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성 씨는 수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건네드렸어요. 태성 씨가 수첩을 받아서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아이가 뭔가 옹알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태성 씨가 수첩에서 눈을 들지 않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요. 태성 씨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난 씨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항상 좋게 넘기고 괜찮다고 하고 누나 편을 들던 태성 씨가 아니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로 수첩을 탁자 위에 놓는 손이 무거워 보였어요. 누나, 내가 몰랐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거실 공기를 바꿨어요. 정난 씨가 뭘 몰라? 하고 되물었는데 목소리가 처음보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문희 씨가 이렇게까지 쓴 줄 몰랐어. 내가 신경을 못 썼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거든요. 울면 제가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감정 싸움이 돼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따지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다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따지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저를 이 집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건지요. 정난 씨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까처럼 쏘아붙이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수진 씨가 그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부담이 되셨으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 말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한다는 게 말 못하게 만든 분위기는 생각하지 않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받았어요. 이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더 잘라 말하거나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대답이었어요. 태성 씨가 정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앞으로 제사 비용은 각자 분담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수진이 아이 일은 문희 씨한테 먼저 묻지 마. 정난 씨가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말했지만 태성 씨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항상 좋게 넘기던 사람이 처음으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 선이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늦었지만요. 수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 등원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말이 또 어이없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일이니까 수진 씨가 방법을 찾으셔야죠. 제가 형편이 되는 날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난 씨가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입술을 꼭 다물고 시선을 창가 쪽으로 돌렸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를 안고 일어섰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진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어색함을 제가 먼저 풀려 했을 겁니다. 차라도 한 잔 더 드리고 웃으면서 넘기고 괜찮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건 어색한 거였어요. 제가 풀어야 할 어색함이 아니었습니다. 태성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알았다는 뜻으로요. 정난 씨와 수진 씨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성 씨가 탁자 위 수첩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집어 가방에 넣었어요. 고생했어요. 태성 씨가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 말 같았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목이 잠깐 잠겼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제가 더는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다급해진 건 정난 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침묵한 건 태성 씨였어요. 그 두 가지가 제게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며칠 동안 뒤척이던 새벽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었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제 안에서요. 말하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쉬었습니다. 그랬거든요. 태성 씨는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현관에서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어제 고생했어요. 내가 진작 챙겼어야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 씨가 미안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덮지 않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태성 씨가 나가고 나서 저는 부엌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전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 걸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부탁이 올까봐 휴대폰을 의식하지 않아도 됐고 누가 초인종을 누를까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아침이 오래간만에 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전이 지나기 전에 정난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일은 서운했어요.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깐 내려놨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이요.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번엔 예전처럼 가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누가 서운하다고 하면 제가 먼저 미안해졌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서운한 건 정난 씨 감정이었고 그 감정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서운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서로 편한 방식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길게 쓰지 않았어요. 해명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말을 했어요.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탁자에 뒤집어 놨습니다. 답장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정난 씨가 선택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태성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전이었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누나한테 오늘 다시 이야기했어요. 제사 비용은 앞으로 나눠서 내자고. 고정 지출 정리는 문희 씨한테 맡기되 집안 행사 비용은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각자 넣는 걸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태성 씨가 직접 움직인 거였어요. 저한테 좋게 넘기라고 하던 사람이 이번엔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한 거였어요. 수진이 아이 일도 이야기했어요.
문희 씨한테 먼저 연락하는 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만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참았어요. 고마운 일이긴 했지만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으면 했거든요. 처음부터 이랬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고맙다고 하면 이게 특별한 호의가 돼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목요일 아이 등원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과 같은 내용이었는데 말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말투가 아니라 진짜로 묻는 말투였어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목요일 오전은 제 근무가 없는 날이었어요. 목요일 오전은 괜찮아요. 몇 시에 데려다 드릴까요? 그렇게 답했습니다. 되는 날은 된다고 했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되는 날은 안 된다고 하면 됐고, 되는 날은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였어요.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수진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짧은 말이었는데 처음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당연히 해줄 거라는 전제 뒤에 붙는 인사였는데 이번엔 진짜 감사하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제가 예민한 건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제삿날이 됐습니다. 정난 씨가 왔습니다. 수진 씨도 왔어요. 분위기가 처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난 씨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저한테 일을 시키는 대신 본인이 먼저 움직였어요. 나물을 다듬고 전 재료를 준비하고 상차림을 직접 했습니다. 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이 했습니다. 제사 비용도 달라졌습니다. 정난 씨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번 장보기 비용 절반이에요.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고맙다거나 괜찮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제사가 끝나고 친척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설거지를 정난 씨와 수진 씨가 함께 했습니다. 저도 같이 했어요. 셋이서 부엌에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불편한 침묵이었지만 예전에 그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엔 저 혼자 서 있는 침묵이었는데 이번엔 셋이 나눈 침묵이었거든요. 정난 씨가 그릇을 닦으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문희 씨, 나도 좀 심했나 봐.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정난 씨가 먼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말을 못한 게 저한테도 잘못이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일찍 말했어야 했어요. 참기만 한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정난 씨만 탓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정난 씨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계속 닦았습니다. 수진 씨도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이번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 씨와 둘이 남게 됐을 때였습니다. 태성 씨가 소파에 앉아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문희 씨, 내가 너무 좋게만 넘기려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자체보다 태성 씨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태성 씨가 움직였고 제 말을 들었고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힘든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통장 자동이체를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그대로 뒀어요. 공과금이랑 식비는 제가 계속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처음에 합의한 부분이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집안 행사 비용은 태성 씨가 말한 대로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각자 넣는 걸로 정리했어요. 제 개인 카드로 집안 행사 비용이 나가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수진 씨한테는 문자로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 일은 제가 형편이 되는 날 말씀드릴게요. 미리 연락 주시면 일정 보고 알려드릴게요. 수진 씨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당연히 해줄 거라는 전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작은 변화 같아도 저한테는 큰 변화였습니다. 제 시간이 다시 제 것이 된 느낌이었어요. 정난 씨는 여전히 가끔 왔습니다. 예전처럼 주말마다 오지는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고 올 때는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색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어색함은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계가 새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오전 시간제 요양보호 일을 계속했습니다. 재혼을 했다고 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간이 제 것이었고 그 일이 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돌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예전보다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와도 눈치 볼 게 없으니까요. 제 시간에 제가 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제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이 재혼에서 제가 처음 바랐던 거였습니다. 늦게 알았습니다. 참는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맞춰주는 것과 자리를 내주는 건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분명히 말해야 그제야 사람들도 제 선을 안다는 걸요. 그 당연한 것들을 63이 되도록 몸으로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알았으면 된 거라고요. 그 집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용함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뭔가를 감추는 조용함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한 거였습니다. 소란이 없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 이 집 현관에 들어서면서 바랐던 것, 소란 없이 조용히 사는 것, 그게 이제야 조금씩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있는 걸 착한 일이라고만 믿고 있었을까요? 그 답을 지금은 압니다. 오래 혼자 살면서, 오래 버티면서 관계를 잃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참으면 지켜진다고 믿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었어요. 말해야 지켜지는 거였습니다. 제 자리는 제가 말해야 생기는 거였어요. 늦었지만 저는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금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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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겠습니다.